첫째, 동군목 프로젝트라. 동군목은 무슨 뜻이냐? 동자가요, 동중유럽, 남유럽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한미 커플, 그리고 한일 커플, 이렇게 국제 커플을 일러서 동자를 들어가는데, 이걸 갖다가 국자를 넣으면은 국군목에 대해서 이 발음이 조금 이상해서, 국제 커플 중에서도 동유럽, 중유럽, 그리고 남유럽 등과 그리고 한미 커플, 그리고 한일 커플, 이 커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동자를 먼저 넣었습니다. 그리고 군은 뭐냐? 군인 커플입니다. 군인 부부. 군인 부부는 애국자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 부부들이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인 부부들도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 부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군목 프로젝트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가 목회자 부부. 왜 목회자가 부부, 신학생 부부가 중요하느냐? 지금 우리나라에 다출산 커플들, 가족들을 보면은 태반 이상의 목회자 가정들입니다. 일찍이 우리가 김황태, 구미에 13 자녀를 둔 부부를 시상했는데 그분들도 목회자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춘천에 7 자녀를 둔 커플, 이제 그 빵 굽는 그 풀빵 7 자녀를 둔 그 커플도 목사님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남 계룡에도, 계룡시에서도 7 자녀를 둔 그 부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분들도 목회자 가정입니다. 그러면 왜 목회자 가정과 신학생 가정들이 자녀를 많이 낳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젊면서 낳은 자식은 복되도다. 왜 복되느냐? 활살통에 활이 가득한 것과 같아서 성문에서 원수가 여기서 말할 때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투쟁하는 것이고 논쟁하고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문, 마을 어귀에서든지 마을 안에서든지 아니면 들판에서 어느 누구든지 대적하고 싸울 때 내 자식이 많이 있으면요, 화살통에 활이 가득한 것 같아서 한 번 쏴가지고 한 방에 화살을 꽂히면은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고, 이것처럼 자녀들이 많이 많으면요 그만큼 든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분들이 자녀를 많이 낳고, 특히 그 중에서도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왜 많이 낳느냐? 전도 많이 못할 바에야 자녀들도 많이 낳자. 자녀 많이 낳는 그것이 곧 최고의 전도이기 때문에 목회자 부부들이, 신학생 부부들이 자녀를 많이 낳는다. 이것을 정부기관과 지자체에서 너무 종교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고요, 일단은 많이 낳고 잘 낳는 그런 부부에게 밀어주자 이것이죠.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군목 프로젝트를 넘버1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이제 저출산 극복 12 프로젝트 중에 두 번째, 실로 보쌈 프로젝트입니다. 일명 해외 원정 합동 맞선 프로젝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 이스라엘 연합군대와 베냐민 지파 간에 내전이 벌어졌을 때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이겼거든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다 멸절시키고 난 뒤에 나머지 600명 밖에 청년들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600명 모두가 다 림몬 바위에 숨어 들어가서 거지처럼 빨치산처럼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하도 불쌍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한 지파라도 멸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저 베냐민 지파를 갖다 살려주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길앗 야베스 족속 중에서 아무도 동참하지 않은 것을 알고서 그 길앗 야베스를 다 멸절시키고 처녀를 갖다가 400명을 이렇게 포로를 잡아옵니다. 처녀 400명 포로를 잡아와 가지고 베냐민 지파 청년들 600명에게 안겨주니까 600 빼기 400 하면은 200명이 남지 않습니까?
200명 남은 이 숫자마저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끝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대성 통곡을 하면서 다시금 어떻게 할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묘안을 짜낸 것이 뭐냐면은 바로 실로 지역에 무도회가 있는데 거기에 처녀들이 밤에 나와가지고 춤을 추더라. 그러니 그 남아있는 그 200명 그 베냐민 그 잔당들로 청년들로 하여금 밤에 딱 그 풀숲에 숨어 있다가 그 실로 처녀들이 무도하러 춤추러 나올 때 한 명씩 끌어안아가지고 보쌈질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살게 하자. 결혼해서 살게 하자. 이것이 이름하여서 실로 보쌈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해외 원정 합동 맞선 프로젝트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저출산 극복 12 프로젝트 중에 세 번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저출산 극복 성경 3장이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관련해 가지고 신구약 성경 3개의 장이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애독하게 하자. 첫째가 뭐냐?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장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구약 성경의 사사기서 21장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1장과 그리고 사사기 21장과 마태복음 1장의 이 신구약 성경 3장을 갖다가 꼭 애독을 하시되 특별히 누가 애독을 해야 되느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저출산 관련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이 신구약 성경의 3개 장을 애독하고 정독하실 것을 강추합니다. 네 번째, 25대 웰빙을 잘 익히자. 이 25대 웰빙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입니다. 첫 번째가 웰빙, 두 번째가 웰다잉, 세 번째가 웰에이징. 그뿐만 아니고 웰리빙, 웰슬리핑, 웰드라이빙, 그리고 웰다이제스팅, 웰리시빙, 웰기빙, 웰시어링, 웰힐링, 웰에듀케이팅, 웰퍼틸라이징 등등 쫙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출산 극복 25개 웰빙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2024 저출산 극복의 해를 우리가 선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극복의 해를 선포를 한 것뿐만 아니고 저출산 극복의 날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의 날을 하루를 만드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루를 만들면은 저출산 극복 주간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출산 극복 주간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는요 작은 저출산 극복의 날, 매월 저출산 극복의 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저출산 극복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저출산 극복의 날 개정 원리인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의 날이 언제냐? 우리가 작년도에 6월 29일 날 CS 플라자에서 행사를 하면서 선포를 했죠. 7월 3일 이 날은 우리가 20년 전에 정하기를 7.3 출산의 날로 정했는데 단순히 출산의 날뿐만 아니고 이 날을 동시에 저출산 극복의 날로 공동으로 병행하자, 공동으로 선포를 하자 이것입니다. 이렇게 저출산 극복의 날을 우리가 정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야기하다시피 저출산 극복 주간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고 저출산 극복 주간뿐만 아니고 매월 3일을 저출산 극복의 달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내내가 저출산 극복의 해가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올해의 저출산 극복 도시상을 만들어서 시상을 하자. 각 지자체별로 말이죠. 17개 광역시도와 230개의 기초지자체, 시군구마다가 올해의 저출산 극복 도시상을 제정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가 올해의 저출산 극복상을 각 가정에게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상, 다른 말로 올해의 다산왕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는요, 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느냐면은 17개 광역시도의 230개 시군구 기초지자체에 대하여서 각 시군구별로 다산가족 기준은요, 적어도 한 가족에 7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가족을 다산가족이라 치고 뭐 2명 이상을 다산가족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2명을 어떻게 다산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다산이라는 말을 갖다가 오용하는 것이죠.
그래도 명색이 5명, 뭐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7명 이상이 되어야 진짜 참 다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부끄럽지가 않죠. 옛날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언론에 지금 나오는 그 기준이 7명 이상일 때에 비로소 이제 전국적인 뉴스로 이렇게 떠들썩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7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그 가정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구미 황산교회 김석태 목사님 같은 분들, 그리고 강원도 춘천의 그 풀빵 그 목사님 가정들, 그리고 계룡시에 그 7자매를 둔 그 가정, 그리고 의령군, 경남 의령군에 10자녀를 둔 그 가정,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남보라 그 탤런트 가정은 13명이죠. 이렇게 제가 손꼽은 가정만 해도 7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현재 한 6가정 정도 됩니다. 그런데 6가정 정도는 너무 적으니까 각 지자체별로 3가정, 3팀 이상씩의 다출산 가정을 확보하게 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다산가족을 많이 이렇게 유입을 시키면요, 이것이 뭐가 되느냐, 각 지자체에서 세 팀만 있어도 그 세 팀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이 세 팀이 합하게 되면요, 한 개 학교를 세우고 한 개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의령군에서도요, 10명의 그 자녀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대학 그 졸업할 때까지 책임을 지겠다 했는데, 우리가 그 말을 갖다가 참 의령 군수님이 좋게 말씀을 하셔서 고맙긴 하지만 어떻게 100%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그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폐교됐다 치십시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시골을 하더라도 적어도 그 7명 이상의 그 자녀를 둔 가정이 3팀씩은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7번째, 저출산 극복 12프로젝트 중에서 7번째가 뭐냐?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개혁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좀 겁나죠? 왜 그러느냐?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개혁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위원회가 문제가 뭐냐? 자기네들이 저출산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너무 남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어를 통일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용어를 저출산으로 일원화시키지 못했어요. 자기네 단체 명칭이 저출산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저출산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저출생으로 바꾸려고 이렇게 생노를 했었습니다.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해는 법만 해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고 그 법에 저출산에 대한 개념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을 했다는 것이죠. 참을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국안에 5개 과가 있는데 이 과 중에 저출산이라는 이름을 딴 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 세계부부관할위원회와 한국가정사회협회와 그리고 행가리운동본부에서 강력하게 성토를 하면서 시정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름을 당신네들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 붙여놓고서 그 사무국 내의 부서 5개 과 중에 어떻게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이름을 딴 그 과가 하나도 없느냐? 이거는 저출산 마인드가 없기 때문 아니냐? 그랬더니만은 얼마 전에 보니까 홈페이지에 저출산 대응과가 신설됐습니다. 이게 원래는 뭔 과냐면요, 세대 공감과였습니다. 아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세대 공감과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일생활 돌봄과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무슨 과입니까? 이름도 정말로 이거는 구체적인 그것 없이 이 추상적인 두루뭉술한 과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서 활동을 한다는 게 말이 될 말입니까? 내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계획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거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상임위원이 딱 한 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정부위원이 있고 민간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은 통상 비상임이에요. 상임은 딱 한 명 있는데 누구냐?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상임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홍석철 교수란 자가 지난해에 12월 13일 날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름으로 이제 토론회와 선포식을 했습니다. 선포식의 그 제목이 뭐냐?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 및 선포식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난해 12월 13일 날 국회에서 토론회 및 선포식을 가졌는데 그 토론회와 선포식의 명칭이 뭐냐?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 및 선포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제 지난주에 홍석철 서울대 교수가 동아일보에다가 중앙일보에다가 기고를 했는데 기고 내용이 뭐냐? 3번에 걸쳐서 저출생 위기로 기고 내용 속에 잘못 집어넣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왜 문제냐? 지난해 12월 13일 날 국회에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이라고 그 말을 썼으면은 이 개념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쓴 지 한 달 겨우 지났는데 주요 일간지에다가 저출산 위기란 말을 계속 썼으면 모르는데 다시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저출생 위기로 바꿨습니다. 개념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저출산 고령사위원회에서 목회자 일단하고 그리고 여성 좌파 단체가 출생을 바꾸자니까 금세 그냥 줄 데도 없이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윤석열 대통령이 금년도 1월 2일 날 수석비서관 첫 회의 때에 이제 저출산 개념을 바꿔야 된다. 데이터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비상에 걸려가지고 다시금 저출산고령사위원회에서 저출산하고 저출생하고 분복으로 막 헷갈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혼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줏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저출산으로 일원화하고 원위치시키고 원상복귀를 시켜가지고 이것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단체 명칭이 바뀌기 전까지는, 적어도 현행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런데 현행법이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전문가들, 특히 의학계에서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강조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단체도 절대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극복 사회위원회가 계획을 해야 된다. 8번째, 저출산 극복 12프로젝트 8번째가 뭐냐? One Hug, One Shot, Two Kids 프로젝트. 112라고 했죠. 원헉 한 번 허깅하고, 원샷 한 번 인정샷 사진 찍고, 그리고 2명의 자녀를 낳겠다는 약속. 누구하고요? 바로 아이돌 같은 그 가수나 유명 인사, 유명 젊은이들하고 청소년들 이제 함께 이렇게 참여한 가운데 한 번 허깅해주고, 저 청소년들, 저 소녀들, 이 학생들 한 번 허깅해주고 한 번 인증샷 찍는 것만으로도 걔네들은요 큰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주 강하게 무슨 그것을 갖다 맹세를 시킬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거 한번 찍고 나중에 장차 커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2명 낳겠다는 약속을 해줄 수 있겠어요? 2명 이상 낳겠다는 약속을 해줄 수 있겠어요? 거기에서 약속하기 싫으면 많은 거고, 하고 싶은 아이들만 나오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중에 약속을 뭐 지키든 못 지키든 나중에 이러고 일단은 아이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커가면서 이 학생들이, 남학생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네들 유명 가수와 함께 했던 약속을 상기를 하게 됩니다. 상기를 하면서 약속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9번째. 저출산 극복 12프로젝트 중에 9번째가 뭐냐? 나오미 프로젝트 혹은 보아스 프로젝트랍니다.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나오미라면은 구약성경 룻기에 바로 룻의 시어머니를 말합니다. 삽이라는 부부의 재혼국제 커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외국에는
나이 차를 안 가지고 띠동갑이라 하더라도 한국 남자한테, 중년 남자한테 시집을 오겠다는 젊은 아가씨들이 베트남, 필리핀뿐만 아니고 튀르키예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어요. 꼭 그것이 사별한 남편에게뿐만 아니고 사별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할 것은 남편을 일찍 사별했다 손치더라도 그 여성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임 여성이라 해야 되겠죠. 가임 여성도 아닌 분이 해외에 가가지고 젊은 남자 이렇게 찾겠다는 것은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서 그러는 것이고, 참 이게 남녀 차별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남자는 그래도 나이가 들어도 젊은 아가씨를 이렇게 가임 여성을 데려다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되고 하다 보면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김용근 탤런트가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보다도 39살이나 적은 부인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지 않습니까? 10번째, 저출산 극복 12프로젝트 중에서 10번째, BTS나 블랙핑크 등의 유명 아이돌로 하여금 신곡을 발표하게 하되 그 신곡 명칭이 뭐냐? 나 같은 한국 남자랑 결혼해줘, 혹은 나 같은 한국 여자랑 결혼해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해외에 가가지고 콘서트를 하게 되면은요, 수많은 외국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11번째가 뭐냐? 좀 어려운 말인데, 1개월 만나 잘기 프로젝트. 1개월 만나 잘기 프로젝트가 뭐냐? 일찍 결혼하여 많이 나 잘 기르자. 옛날에 이 슬로건을 했더니만은 촌스럽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찍 결혼하여 많이 나 잘 기르자는 말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걸 제가 줄였습니다. 1개월 만나 잘기 프로젝트. 영어로 딱 하면 굉장히 괜찮아요. Marriage only, bear many. bear란 말 들었으니 벌스란 말 쓸 수 있어요. Marriage only, bear many, and educate well. 그걸 줄이면은요, MEBNEW. 조금 더 줄이면은요, 어메가 뭐냐? Only, many, well. 이 어메 프로젝트인 것이죠. 1개월 만나 잘기 프로젝트. 이걸 우리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 12번째, 워홀 특별 지원 프로젝트. 워킹 홀리데이에 가는 청년들을 특별히 지원을 해주자. 왜 그러냐? 청년들을 많이 나가게 하되 그들이 나중에는요, 해외에 나가보면 애국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다시금 돌아올 때에 좋은 짝을 들고 돌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걸 일념해서 세옹지마에 빗대어서 뉴 세옹지마 프로젝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변방에 사는 말을 둔 어떤 늙은이가 나중에 말이 이제 변방 넘어 이렇게 가버렸단 말이죠. 변방을 훌쩍 넘어서 이제 도망쳐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 보고서 안쓰러워했는데,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앞말이 가가지고 순말을 데리고 왔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새끼 많이 낳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일러서 뉴 세옹지마, 다시 말해서 워킹 홀리데이 준말로 해서 워홀 특별 지원 프로젝트. 지금까지 한국의 정부나 지자체에서 워홀 관련한 아이들한 청년들한테 하나도 지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을 해가지고 가는 차비라도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